지금 교과서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선 금리는 31년 만에 가장 높은데요.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조합의 정체를 풀어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셨을 때 요즘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그리고 3주 뒤 7월 31일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는지까지 한 방에 정리가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은행은 지난 6월달 이 기준금리를 연 1%로 올렸죠. 이 정도 수준은 일본에서 1995년 이후에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채금리도 당연히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려가지고 써주는 차용증인데요. 10년짜리 일본 국채금리가 2.8%를 넘어서 1997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어요. 30년짜리는 무려 4%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교과서대로 엔화가 강해져야 됩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의 돈은 인기가 올라가는 게 상식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엔화는 1달러에 162엔 부근까지 밀려나면서 40년 만에 가장 저렴한 수준이 됐고요. 우리 돈으로 바꿔보면 100엔에 930원 남짓이고, 요즘에 일본 여행이 저렴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리는 역대급으로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역대급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림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 정답은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2040년까지 민간과 함께 370조 엔 정도, 우리 돈으로 약 3,400조 원 정도를 동원하는 초대형 투자 전략을 내놨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쯤 되는 돈들인데, 문제가 뭐냐? 일본이 이미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나라 빚이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돈을 더 쓰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국채가 더 쏟아질 거라는 걱정이 컸었고, 살려는 사람들이 줄면은 국채값은 떨어지고요. 국채값이 떨어진다는 건 곧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10년물 국채를 새로 파는 절차에서 사겠다는 수가 부진했다, 이런 소식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게다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일본은행의 성장을 도와야 되다 보니까 금리를 천천히 올리라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미 빚이 산더미인 사람이 은행에 와서 더 크게 쓰겠다고 한다면 은행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지금 일본 국채금리가 딱 그런 그림입니다.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금리가 아니라 나라 빚 걱정이 많은 금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도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기는커녕 엔화를 피하는 흐름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금리랑 엔화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정말 무서워하는 그 시나리오를 짚어보실 차례죠. 요즘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저렴하게 빌린 돈으로 해외 자산을 사모으던 흐름들,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빚을 갚고자 비트코인 같은 자산부터 내다 팔고 매도 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인데스크는 한계를 더 얹었어요. 채권이 주는 이자가 높아질수록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실제 돈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엔화가 1달러에 165엔까지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올려잡았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랐는데도 엔화 약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일본 금리가 연 1%까지 올라서도 미국은 연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2.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빌려가지고 미국에서 굴리는 게 여전히 남는 장사라는 계산인 거죠. 숫자도 이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전한 집계를 살펴보면요. 일본 기관들은 최근에 14개월 가운데 13개월 동안 미 국채를 사들였었고, 보유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800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21조 원을 더 담았어요. 이 시장에 돈들이 빠져나가기는커녕 아직까지 쌓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무너지는 진짜 방아쇠는 금리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는 순간들. 2024년 여름에 시장이 갑자기 크게 출렁였던 것도 엔화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엔화가 정반대로 40년 최저를 파고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반박들인데, 진짜 뒤집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엔화가 약해질 때 비트코인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통설대로라면 올라야지 맞죠. 엔화가 저렴할수록 빌려서 투자하는 돈들이 편하게 굴러가니까요. 근데 코인데스크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최근 52주 동안 비트코인과 달러에는 환율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까지 내려갔었고, 여기서 상관계수는 두 숫자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마이너스 0.9면은 엔화가 약해질 때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붙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주간 움직임의 81% 정도가 이 환율과 함께 움직였다는 계산까지도 나왔고요. 이게 왜 소름이 돋는 지점이냐면요.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흔든 진짜 손은 일본이 아니라 달러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커지게 되면서 달러가 강달러가 됐었고, 그 달러 강세가 엔화도 금도 비트코인도 한꺼번에 눌러왔었다는 해석이에요. 최근에 그 인상 전망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짝 풀린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관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일본은행 때문에 엔화가 강해지는 게 오히려 비트코인의 하락을 끊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하는 바로 그 장면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반대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같이 움직였다는 상관관계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움직였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된 건 아닙니다. 이런 구분들 분명히 해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퍼즐이 남죠. 이자 없는 자산은 매력이 없다던 그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이미 금이 보여주고 있어요. 금도 이자를 한 푼도 안 줍니다. 근데 금값은 1온스, 그러니까 약 31g에 61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언저리에 있는 상황이고, 이 나라 빚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는 어느 나라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 오히려 피난처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비트코인 쪽에도 작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 현물 ETF에 최근 4일 연속으로 돈이 더 들어왔는데요. 이게 5월달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림은요. 3주 뒤인 7월 30일, 7월 31일 일본은행 회의가 열리죠. 저는 이번에 금리를 묶어두고 올리는 이런 기조들만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래요. 6월달에 막 올렸고 인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위원들조차도 몇 달 간격의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달 회의에서 나온 유일한 반대표도 더 올리자가 아니에요. 동결자산 쪽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라고 압박하는 사정까지 겹치죠. 또 이런 그림대로 가면은 엔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고, 빌린 돈이 한꺼번에 되돌아가는 급격한 청산의 방아쇠는 당장은 당겨지지 않는다. 이런 계산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그림들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데,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이 변수가 될 겁니다. 이 개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요, 엔화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움직이는 걸 뜻하는데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 재무상이 이미 시장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만약에 개입으로 엔화가 급하게 강력해진다면은 그때가 진짜 긴장하셔야 될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7월 31일 이 결정과 또 총재의 발언까지도, 엔화가 움직일 때의 속도까지,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일본의 금리 상승 자체가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이 만든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엔화는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밀렸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흔든 건 일본이 아니라 달러였다는 거고, 일본발 투자 자금은 청산은커녕 아직까지 늘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7월달 말에 여기서 나올 금리 숫자보다도 그 뒤에 엔화가 얼마나 빠르게 방향성을 트는지,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될 진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7월 31일 그때 이후에 엔화가 정말로 강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걸 매도 신호로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반등의 신호로 읽으시겠습니까? 작년 9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리플 레저의 새 기능 하나가 투표대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통과만 되면 바로 켜지는 말 그대로 개통 직전 단계였죠. 근데 바로 그날 한 개발자가 이 기능 안에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잘못 쓰면 남의 지갑에서 XRP를 통째로 빼낼 수 있는 구멍이었는데, 그날부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 그 기능이 다시 돌아온다는 속보가 전달이 됐는데요. 잔고를 빼낼 뻔했던 기능을 다시 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거 정말 안전하긴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이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저랑 같은 큰 그림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이번 소식부터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며칠 전에 리플 레저 재단에서 커뮤니티 총괄하는 배시라는 인물이 자기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죠. 이 사람은 직함만 있는 게 아니라 리플 레저의 검증인, 그러니까 새 기능을 켤지 말지 직접 투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한 위임이라는 기능이 곧 리플 레저에 들어온다. 계정 열쇠는 콜드 월렛, 그러니까 인터넷이 닿지 않는 금고에 그대로 둔 채로 블록체인 위의 작업들을 다른 계정에 맡길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 기능은 큰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 데서 필요해서 태어났고, 여기서 첫 번째 물음표가 생깁니다. 열쇠를 금고에 둔 채로 일을 맡긴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어쩌다가 잔고를 빼낼 구멍이 생겼던 걸까요? 이 기능의 정체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코인스계에는 오래된 고민이 하나 존재하죠. 내 계정을 움직이는 비밀 열쇠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꽁꽁 숨겨둬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건데 보내야 되고 승인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때마다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서 인터넷에 연결한다. 그럼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회사로 따지자면 대표 도장 문제랑도 똑같은데요. 도장은 금고에 있어야지 안전한데 결제는 매일매일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플레저의 해법은 다중서명이었습니다. 도장 하나 대신에 여러 명이 각자 도장을 가지고 또 정해진 숫자만큼 모여야지 결제가 되는 방식들이죠. 안전하긴 한데 불편합니다. 작은 결제에도 큰 결제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권한을 쪼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서명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거래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이걸 위임장 방식으로 바꿉니다. 대표 도장은 금고에서 안 나오죠. 대신 직원 A에게는 이 업무만, 직원 B에게는 저 업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임장을 써준다는 겁니다. 실제 공식 문서를 열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게 쪼개지는데요. 거래 종류별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거래 안에서도 특정 동작만 콕 집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위임받는 계정 하나당 최대 10개까지고요. 또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열쇠 자체를 바꾸는 권한이나 남에게 권한을 또 나눠주는 권한들, 이런 것들은 아예 위임 자체가 안 되게 막아놨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권한만큼은 누구한테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신원 확인을 통과한 고객을 한 명 한 명 승인해주는 이런 일들이 매일 쌓이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은 위임장을 받은 실무 계정이 처리하고, 또 진짜 중요한 열쇠는 계속해서 금고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기능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기능이 어쩌다가 잔고를 빼내는 눈이 될 뻔했는지. 테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개발자가 구멍을 발견하고 곧바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거래를 보낼 때마다 아주 적은 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요. 이 기능의 설계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엉뚱하게 남의 계정에 물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이면 푼돈이겠지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남의 잔고가 수수료로 줄줄 새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구멍은 실전 무대, 그러니까 우리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메인넷에서는 단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습니다. 발견된 곳 자체가 테스트용 환경이었고 시점도 투표 단계였었거든요. 리플레저는 새 기능을 켤 때 독특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뢰받는 검증인의 80% 이상이 찬성하고요. 또 그 찬성이 2주 동안 유지돼야지 비로소 기능이 켜진다라는 건데, 일종의 관문소인 셈인데요. 구멍이 보고되면서 검증인들이 일제히 반대표로 돌아섰고, 그리고 기능은 검문소 앞에서 그대로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 나온 업데이트에서 아예 꺼졌는데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잡힌 겁니다. 여기까지가 작년 9월까지의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멈춰있던 10개월 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구멍만 떼우고 다시 내놓죠. 근데 공식적인 보고서를 읽어보면 리플레저 개발진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먼저 처리 순서 자체를 뜯어 고쳤고,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수수료가 단 한 푼도 빠져나갈 수 없게 규칙의 앞뒤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 감지 장치를 네트워크 전체에 새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능이든 서명 확인이 없이 수수료를 빼가려는 움직임들이 생기면 자동으로 걸리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구멍 하나를 막은 게 아니라 이 종류의 구멍이 다시는 뚫리지 않게 바닥에 경보기를 깐 셈이겠죠. 문제가 있던 버전은 폐기하고 또 수정판이라는 새 이름으로 완전히 갈아 끼웠고요. 이 수정판 코드는 이미 작년 12월 이때 나온 새 버전에 실렸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투표를 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만 살짝 이상한 점은요. 이 코드는 반년 넘게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왜 하필 지금 곧 나온다는 속보가 떴을까요? 저는 올해 상반기 리플레저에서 벌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놓고 봤더니 그때서야 이 타이밍이 이해가 됐는데요. 올해 2월 초에 기관 전용 거래 구역을 만드는 기능이 85%가 넘는 찬성을 받고 활성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어서 자산을 모아두는 금고 기능, 장부 위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능, 또 허가받은 참가자만 들어오는 거래소 기능,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줄줄이 올라왔었고, 지금은 이 기능들의 잔손질 업데이트 묶음까지도 검증인 찬성 30표로 통과선을 넘어서 2주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이 묶음에 들어있지 않은 별개 사안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새로 지은 방들의 마감 공사까지도 진행되는 단계라는 뜻이겠죠. 그 사이에 리플레저의 계정 숫자는 800만 개를 넘어갔고,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기관을 위한 방들이 차례로 지어졌다는 거. 근데 그 방만 있고 열쇠 시스템이 없었어요. 큰 돈을 굴리는 회사나 금융기관들, 내부 규정상 가장 중요한 열쇠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둘 수가 없었고, 근데 블록체인 위의 업무는 매일매일
그것도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모순을 풀어주는 게 바로 위임장 시스템, 권한 위임입니다. 이 배시 말한 큰 자금을 관리하는 필요에서 태어났다는 말, 결국에 이 방들을 실제로 쓸 손님들의 요구사항이었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문장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제가 흐름을 이어붙인 해석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 설계를 뜯어보다가 정말 얄미울 정도로 꼼꼼하다고 느낀 대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완성된 설계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위임받은 쪽이 냅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수수료를 남에게 물리는 구멍이었었죠. 근데 최종판에서는 이 수수료의 방향 자체를 반대로 못 박아 버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한 가지.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켜지느냐? 바로 이거겠죠. 저는 앞으로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수정판이 투표 명단에 다시 올라가면서 80% 찬성 2주 유지라는 검문소 통과를 시도하는 수순들. 이 한 가지가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곧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깥의 논평가가 아니라 재단의 디렉터이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쥔 검증이라는 거. 두 번째로 수정판 코드가 이미 반년 넘게 실려서 준비가 끝났다는 거. 세 번째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주변 조각들이 전부 다 맞춰지고 또 이제 이 조각 차례가 됐다는 순서. 이 셋이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투표가 정확히 언제 열리는지, 기능이 언제 켜지는지 아직까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투표 현황판에 수정판 이름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득표율이 80% 선을 넘어가지고 2주를 버티는지, 만약에 몇 달이 지나도 명단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곧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재봐야 되겠죠. 한 개 더 짚어드리자면요. 위임받는 계정도 정식으로 개설된 계정이어야 해서 최소 예치금이 필요하고, 또 권한 종류는 정해진 목록 안에서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 코인만 보내게 제한하는 식의 맞춤 설정은 안 되고요. 가격 이야기도 짧게 드리자면은 오늘 내일 시세를 밀어올리는 종류의 재료는 아닙니다. 실제로 XRP는 지금 국내 거래소 기준 1,600원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세 재료가 아니라 바닥공사 재료라는 거. 다만 개인들에게도 남 얘기만은 아닌 게 이 기능이 켜지게 된다면 우리도 콜드월렛 열쇠를 꺼내지 않은 채로 자잘한 작업을 맡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방식이 한 단계 편안해지는 거겠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한 암호화폐 시장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현재 미국 암호화폐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야당 의원도 아니고요. 또 규제기관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100만 명이 돈을 잃은 코인 하나가 어떻게 리플 XRP의 8월달을 통째로 쥐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 이번에 난센이라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 코인의 거래 기록을 전부 다 뜯어봤는데요. 이 밈코인을 산 지갑이 전부 다 148만 개였고 그 중에 98만 9천 개가 지금 손실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매수한 사람 3명 중에 2명 꼴로 물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잃은 돈을 다 더하면은 5조 8천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진짜 씁쓸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은 약 5천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5천 명이 가져간 이득이 합쳐가지고 6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극소수의 초기 매수자가 이득을 싹 쓸어갔고요. 나머지 대다수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어땠을까요? 이 코인을 사고 팔릴 때마다 만든 쪽에 수수료가 흘러가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고 팔고 거래만 생기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 돈이 트럼프한테 꽂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요. 이 수수료로 번 돈만 무려 9,700억,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작년 한 해 암호화폐 사업 전체로는 2조 원을 넘게 벌어갔고요. 한때 11만 5천 원까지도 갔던 코인 가격은 지금 2,600원 안팎. 고점 대비 98% 폭락했죠. 더 답답한 건 미국의 주식시장 감시기관 SEC가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자기 관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입니다. 이 손해를 봐도 하소연할 규칙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냥 안타까운 사건 하나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참사가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곳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백악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 백악관이 비트코인 준비금, 그러니까 나라가 금고에 쌓아두는 비상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의 세부 구조를 다듬고 있다는 발표까지도 나왔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주는데 정작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기다려온 법 하나는 상원에서 1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미국 상원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의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코인마다 성격을 정해주고 있는데 저 코인은 금 같은 상품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하원에서 294대 134 엄청난 큰 표차로 통과했었죠. 그리고 올해 5월달 상원의 담당 위원회도 넘어섰었고 이제 마지막 과목은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산수 문제가 있죠. 상원 의원은 모두 다 100명인데 이 법을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시키려면 60명이 필요합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석은 53석인데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이상 넘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이 내건 조건이 뭐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요구는 두 가지였고요. 한 개는 감독기관에 민주당 목 위원을 앉혀달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윤리조항,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자기 권한을 자기 코인 장사에 쓰지 못하게 막는 강제 장치에 대해서 법에 넣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 슬러터라는 판결에서 대통령이 이런 기관의 위원을 사실상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는데 위원을 앉혀봐야지 언제든 잘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카드는 그날로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크립토타임스 분석대로 이제 민주당 손에 남은 카드는 윤리조항 딱 한 개뿐인데요. 그리고 그 조항이 겨누는 관역이 방금 보신 그 밈코인 사업입니다. 7월 1일 공개된 재산 자료로서 대통령의 코인 수입이 숫자로 바뀌었고 며칠 뒤 뉴욕타임스 보도로서 피해액 5조 8천억 원까지 공식적인 기록이 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놓인 마지막 카드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백악관의 참모가 공언했었던 7월 4일 서명 목표 자체가 이미 무산됐죠. 지금 미국 상원은 휴가가 끝나고 13일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7일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회의일이 오기 때문에 이날을 넘기면은 가을의 국방 예산 싸움이랑 11월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게 현재의 계산이고 남은 실제 근무일은 20일 남짓입니다. 루미스 상원의원 측에서는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창구가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실제 돈을 걸고 확률을 맞히는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 달 전 74%였던 연내 통과 확률이 지금은 4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도 딱 반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이 왜 하필 리플 홀더들에게 난 일이 아닐까요?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 작년 여름 리플과 SEC의 소송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XRP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팔릴 땐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도 남았고요. 근데 그건 리플이라는 회사랑 XRP의 한정된 판결이었죠. 산업 전체의 규칙이 아닙니다. 리플의 갈링하우스 대표조차도 미국에서 업계가 앞으로 가려면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한데요. 작년 11월 당시 XRP 현물 ETF, 그러니까 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주식 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고 지금까지 약 2조 2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84% 정도가 개인 자금이었는데 연기금이나 대형 운용사 같은 기관들은 아직까지 문 밖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법적인 딱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전망들도 전부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XRP가 1만 2천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JP모건은 통과 첫 해에만 무려 6조 6천억에서 최대 12조 9천억 원 이상의 기관 자금들이 ETF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하나로 이어지죠. 대통령의 코인에서 100만 명이 잃은 5조 8천억 원이 상원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가 XRP 기관 자금의 문이 열리느냐 마느냐를 정하게 될 겁니다. 이 밈코인 피해자들의 장부가 돌고 돌아서 XRP에 열쇠를 쥐게 된 거고 그럼 앞으로 한 달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7월 말까지 상원의 은행위원회, 농업위원회 이 두 곳에서 만든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실무 작업을 끝내면서 8월달 첫 주에 표결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먼저 실무진이 이미 두 법안을 합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7월달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도 11월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성과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걸림돌이었던 법집행단체들의 반발이 풀리는 중이죠. 실제로 보안관 단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존 반대에서 이제 중립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흑인 법집행 간부단체는 이제 처음으로 지지까지도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관건은요. 윤리조항의 절충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랑 배우자의 코인 발행 그리고 홍보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지금 협상의 주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100만 명이 잃어버린 밈코인 손실이 공식적인 숫자가 되면서 미국 상원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 됐습니다. XRP의 딱지를 확정해줄 클래리티법의 사실상 마감일은 8월 7일이고요. 시장이 보는 통과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게 된다면 XRP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기관 자금이라는 마지막 손님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8월 7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될 확률
과연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표결 직전 그 판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KB, 이 스마트폰 사진 한 장도 안 되는 양입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했던 데이터가 딱 이만큼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빠져나간 거는 5.1GB, 영화 두세 편 분량이었습니다. 필요한 양의 약 27,800배가 사용자 몰래 회사 서버로 흘러나가고 있었던 건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한 보안 연구자가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를 했었고, 문제의 프로그램은 머스크 쪽 회사가 만든 AI 코딩 도우미 그록 빌드였습니다. 개발자가 이 도구를 쓰는 순간 컴퓨터 안에 코드 창고가 통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열지 말라고 딱 집어가지고 지시한 파일까지 열렸고, 몇 달 전에 지웠던 비밀번호 흔적까지 같이 딸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폭로 다음날 회사는 슬그머니 서버 쪽 스위치를 내려서 업로드를 멈췄습니다. 이 공식적인 보안 공지는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건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1면까지 올라갔었고, 하필 라이벌인 오픈AI의 샘 울트먼까지도 나서서 우려스럽다라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올라간 사용자 데이터를 전부 다 완전히 지우겠다고 약속해야 됐었는데요. 믿고 사용하던 도구가 뒤에서 내 데이터를 퍼가고 있었다는 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사흘이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머스크가 꺼낸 카드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이번엔 머스크가 X에 이렇게 올리죠. 보안 취약점 점검이 끝나는 대로 X의 전체 코드를 예외 없이 공개하겠다. 그리고 외부 검토자들을 초대해서 공개된 코드가 실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코드랑 같은지 직접 확인하게 하겠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을 통한 신뢰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그 설계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두는 걸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설계도를 전 세계에 통째로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보통 일이 아닌지부터 짚어드려야 되겠죠. 회사들이 코드를 감추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베낄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약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가진 메타도 핵심 추천 시스템은 잠가두고 있고요. 틱톡의 추천 엔진은 바깥에서 봤을 때 완전한 수수께끼이고, 유튜브도 일부 연구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 더 있죠. 회사가 코드를 공개해도 남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손님한테 보여주는 주방 따로, 실제 요리하는 주방 따로, 이럴 수가 있다는 건데, 공개용 코드는 그럴듯하게 올려두고 정작 서버에서는 전혀 다른 코드를 돌려도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일론 머스크 선언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외부 검증, 남들이 들어와서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과 공개된 코드를 대조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주요 소셜미디어 가운데 이런 일을 해낸 회사는 X가 처음이 됩니다. 사실상 머스크가 설계도를 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다만 지금까지의 공개에는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순으로 보자면요. 2023년 3월, 이때 추천 알고리즘 일부를 처음 공개했었고, 작년 12월, 말 그대로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었고, 올해 1월달, 실제로 포유피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의 추천 탭을 움직이는 알고리즘 전체를 개발자 사이트 깃허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올라간 지 6시간 만에 개발자 즐겨찾기가 1600개를 넘겼고, 지난 5월달에는 최신 버전으로 한 번 더 갱신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공개된 건 규칙이었지, 그 규칙을 굴리는 인공지능 두뇌는 실제 운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미니 버전이었다는 건데요. 학습 재료도 빠져있다 보니까 남들이 받아서 그대로 돌려볼 수 없는 공개였죠. 이번 선언의 무게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외 없이 전부, 그리고 진짜인지 검증까지도.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인데요.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이게 도지코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도지코인과 X의 관계는 지난 5년 내내 소문에서 게임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행간을 읽었고, 기대감에 사고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실망해서 파는 일의 반복이었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3월달 X의 송금과 결제 기능이 들어온다, 이런 X머니가 발표가 나왔을 때 이 발표문에는 도지코인은커녕 암호화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지코인은 곧바로 통합 기대감에 뛰었고요. 원화로 150원 선을 두드렸습니다. 외신 코인데스크 측에서는요, 이걸 두고 2021년부터 반복되어온 패턴이다, 이렇게 꼬집었었는데, 그리고 6월 26일 엑스머니가 정식으로 뚜껑 열었을 때 코인 없이 현금으로만 굴러가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변동성 큰 코인을 처음부터 넣으면은 각 주마다 받아야 되는 송금 허가부터 꼬인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 확인 사설의 도지코인은 핵심적인 기대를 잃었다, 이런 평가 속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110원 밑까지 밀렸습니다. 소문에 오르고 확인에 무너지고,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도지코인의 신뢰가 조금씩 꺾여 나갔다는 건데요. 이 지겨운 반복들이 코드 공개 하나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드가 전부 열리고 그 코드가 진짜라는 검증까지 붙는 세상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X 안에 코인 결제 기능이 준비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이 아니라 코드가 말을 해줍니다. 전 세계 개발자 수천 명이 그 설계도를 매일매일 들여다보실 텐데 결제 부품 하나, 지갑 쪽 흔적 하나 이런 것만 새로 추가돼도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 새로 올라온 수정 기록 한 줄이 사실상 기업 공시의 한 장이 되는 셈이겠죠. 반대로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은 어디서 굴러온 소문인지 하루를 못 버팁니다. 이게 도지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좋은 소식이냐? 바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가짜 소문에 올라탔다가 무너지는 소모전이 걸러집니다. 5년간 신뢰를 갉아먹던 소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언젠가 진짜 신호가 온다면 그 신호의 확실성이 지금까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트윗 한 줄에 기대던 자산들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신호를 가진 자산으로 바뀌는 거, 저는 이 정보 구조의 전환이 오늘 뉴스의 진짜 의미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더 있죠. 일론 머스크가 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완전한 투명성을 통한 신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신가요? 장부를 전부 공개하고 누구나 그게 진짜인지 검증하게 한다. 이건 코인 세계가 15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도지코인도 2013년부터 13년째 그 방식으로 굴러온 설계도가 처음부터 열려있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들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신뢰 위기에 몰린 세계 최대급 SNS가 위기 탈출 카드로 코인판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 코인이 주류를 따라간 게 아니라 주류가 코인의 문법을 빌려온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가능성 이야기로만 한번 들어주세요. 코드가 열리게 되면 리눅스처럼 외부 개발자가 개선안을 직접 제출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자원봉사 개발 문화라면은 코인판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가 도지 커뮤니티인데요. 이 통합을 기다리기만 하던 쪽에서 이제는 문을 직접 두드릴 수도 있는 쪽으로 처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보안 점검 끝나고 실제로 코드가 올라오고 외부 검증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 몇 달 단위의 관찰 구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머스크 스스로 날짜를 박지 않았었죠. 점검 완료가 조건인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으로 전례가 있습니다. 2월달에 채팅 코드 약속도 5달째 진행형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이라는 절차 자체가 시간을 먹습니다. 어느 기관을 부를지 정해야 되고 대조하는 방식도 새로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거는 세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실제 공개가 이루어지는 날짜, 또 검증에 참여하는 기관 명단, 그리고 열린 코드 안에 결제나 지갑 쪽 흔적이 있는지 여부들. 이 세 가지만 보고 있으면 소문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겠고 만약에 점검이 한없이 길어지거나 공개 범위가 슬그머니 줄어든다면 그때는 신뢰 회복 카드가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 이것까지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머스크는 자기 회사 AI 도구의 데이터 유출 파문으로 신뢰가 흔들린 지 사흘 만에 X의 설계도 전부를 공개하고요. 외부 검증까지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된다면 도지코인을 5년간 흔들어온 소문 게임이 코드로 확인되는 게임으로 바뀌는 거고 다만 발표문에 코인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고요. 시점도 미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를 몇 달 단위로 차분히 지켜볼 만한 일이겠습니다. 그럼 코드가 진짜로 열리는 그날 우리는 어떤 폴더부터 열어보셔야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체크리스트들 미리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